이베리아 항공 CEO의 외동딸이 젖은 신발로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름표도 계급도 보이지 않은 한국 정비사의 기름 묻은 작업복 너머로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짧은 그와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녀는 아시아 물류 프로젝트의 대표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루시아 에레라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베리아 항공의 CEO이고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놀이터보다 공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 제 삶은 늘 화려했어요. 전용 라운지, VIP 서비스, 퍼스트 클래스. 그게 저에겐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그 밤, 저는 궁전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한가운데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리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 출장차 왔었습니다. 3일 일정의 화물 운송업체 점검차였어요. 우리가 계약을 고려 중인 한국 화물회사를 직접 만나러 온 거였죠. 사실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속도와 숫자의 나라였어요. 효율적인 건 알겠지만 차가워 보였죠.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스페인의 색감, 소리, 느긋한 오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게 초시계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요. 날카로운 재킷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잘 이해되지도 않는 회의에 고개를 끄덕이며 참석했습니다. 한국팀은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할 정도였죠. 그들의 미소는 훈련된 것 같았고 대답은 완벽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느껴지는 진짜 대화를 그리워했어요. 그날 밤 원래는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황해 위쪽에 폭풍 구름이 몰려왔고 강한 돌풍이 예보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륙이 지연됐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착륙 직후 화물기의 보조 엔진 중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 엔진은 메인 엔진이 멈춰 있을 때도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부품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알림음이 여기저기서 울렸고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안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밖에 나갈 거예요. 제가 조수에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죠. 지금 위험해요. 괜찮아요. 나가야겠어요. 저는 코트를 더 꼭 여미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활주로는 젖어 있었고 노란 조명이 비춰진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비행기들이 안개 속에서 잠든 괴물처럼 서 있었죠. 제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그는 엔진 패널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네이비 블루 작업복에 주황색 반사띠가 있었어요. 얼굴은 진지했고 눈은 엔진 내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소매에는 기름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제가 다가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에 무언가 책임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늘 가장 중요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에게 렌치를 건넸고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엔진 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뭔가 그에게는 눈을 떼기 어려운 기운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만 갑자기 제가 너무 크고 시끄러운 관광객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가 잠깐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을 것 같던 찬 공기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바늘처럼 제 얼굴을 톡톡 찔렀어요. 머리카락은 뺨에 붙어 있었고 바람은 걸을 때마다 등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코트를 꽉 여몄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물 구역으로 이어지는 금속 경사로에 발을 올리는 순간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잡아주었거든요. 조심하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뭐라고요? 미끄러지셨어요. 그가 이번엔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낮고 또렷했습니다.
전에 봤던 다른 현장 직원들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는 일도 없었어요. 그는 단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제가 쉽게 부서질 것 같은 존재인 것처럼. 저는 그의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색의 두꺼운 장갑, 기름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제트 연료 냄새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의 점프수트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팍의 대한항공 로고는 빗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이름표도 계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항공기를 점검해야 해요. 저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들리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베리아 항공에서 온 대표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화물 명단에서 확인했어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화물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을 확인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는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에게 손짓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빛 때문에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웅웅거리는 비상 차량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웅덩이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종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무전기로 대화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혼란스럽진 않았습니다. 정돈된 소랑 같았어요. 그는 확신 있는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계속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조 엔진 고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연료 라인이 문제일 수도 있고 온도 센서일 수도 있어요. 패널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고칠 수 있을까요? 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어요. 부품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게 다였습니다. 불필요한 약속도 복잡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전했습니다. 화물기 앞에 도착하자 그는 멈춰섰고 고개를 들어 비행기를 올려다봤습니다. 물이 기체 표면을 따라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엔진 패널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근처 작업 카트에는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정비사가 손전등을 건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엔진 패널 안으로 몸을 숙이고 전선과 연결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말이 필요 없어 보였어요. 손끝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빗속에서 스웨이드 부츠가 젖고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면서도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정장을 입지 않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였어요. 그의 이름도 모르는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좀 더 나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재였습니다. 34살, 대구에서 태어나 어머니 혼자 손에 자랐고 지금은 대한항공 해외 파트너 화물 지상 운영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하지만 흔히 떠올리는 임원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장은커녕 가죽 의자도 없었고 반짝이는 파워포인트로 회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회의실보다 활주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화물기의 모든 부품을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손으로 느껴지는 온도, 고장날 때 나는 소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또박또박했고 듣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정비 영상과 매뉴얼을 한국어와 영어로 보며 독학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술자들은 아직도 문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젖은 구두와 축축한 코트를 입은 채 몇 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재 씨가 제 옆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며 화물칸 근처 보관함에서 작은 금속 의자를 꺼내 펴주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것을 건네셨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뿌연 음료였어요. 저는 코를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살짝 곡물 같은 향이 났습니다. CK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며 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달콤한 쌀 음료예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피곤한 날엔 저희 휴게실 냉장고에 넣어두거든요.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차가운 상태 그대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작은 쌀알이 둥둥 떠 있었어요. 전에 마셔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꼭 스페인은 아니더라도 어딘가 따뜻하고 안전한 곳.
저희는 항공기 앞쪽 기수 밑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곳만큼은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위에서는 천둥 소리가 북처럼 울렸고 거대한 비행기 그림자가 활주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요함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를 운영하면서도 저녁 한 끼 같이 먹을 시간 없던 분.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고 런던에서 수석 졸업했을 때조차 아버지는 좋아, 다음이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몰래 프린세사 이누틸이라고 불렸다는 말도 했습니다. 쓸모없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예쁜 구두만 씨는 진짜 일은 안 하는 여자라는 의미였죠. 그는 웃지도 않았고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정하게 들어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쓸모없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모르시잖아요. 충분히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폭풍 속에 이곳까지 나와 계시잖아요. 라운지에서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누군가가 써놓은 대본을 따라 연기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비행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들은 꼭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죠. 지금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혜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그보다 더 잔잔하고 깊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불빛 하나를 그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재. 다음날 아침 저는 원래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드리드행 복귀 비행편은 이미 예약이 완료돼 있었고 짐도 다 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폭풍도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파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민재 씨와 비행기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던 순간. 그의 어머니가 만든 식혜를 마시던 시간.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해줬던 그 말,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댔습니다. 최종 엔진 리포트 확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조수에게 말했어요. 절반쯤은 사실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직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한항공 화물 사무실로 갔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모든 서류는 이미 정리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를 보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그곳에 있었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최종 엔진 로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다 완벽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는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잠깐 같이 앉아 있었고 그는 식혜 한 잔을 또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화물 안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비행 스케줄 그리고 날씨에 따라 직원 휴식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도요. 사실 그 대답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시간을 더 갖고 싶었어요. 그의 조용한 단단함을, 비가 내리던 그 공간에서 들려오던 차분한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그에게 짧은 쪽지를 썼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못 보게 그의 공구함 안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어요. 마드리드에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평화롭진 않았어요. 동료들은 스케줄, 수익, 계약 이야기만 했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코트에 배어있던 제트 연료 냄새가 그리웠고 활주로 위 차가운 빗방울이 그리웠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민재 씨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그 밤은 그냥 스쳐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바쁜 일상 속의 작은 일탈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항공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이 있었고, 우리 물류팀에서 협상을 이끌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이 일을 후배 매니저에게 넘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전에는 묻지 못했던 질문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할까? 그 쪽지를 읽었을까?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 눈빛은 그대로일까? 아버지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멀잖아. 게다가 위험하지. 정치도 불안정하고 언어 장벽도 있고. 저는 아버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데? 실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주 쓰는 방식이었어요. 맞을지도 모르겠군이라는 뜻을 굳이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걸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출장자가 아니라 아시아 물류 프로젝트의 대표로서였어요. 검정색 바지 정장에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대한항공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걸었지만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재 씨. 그는 회의실 끝에 앉아 서류 바인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큰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희는 복도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의 차리는 인사 정도였지만 그 사이엔 뭔가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익숙하고 조용하고 강한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때론 업무 때문이었고 화물 계획, 검토, 현장 방문, 안전훈련, 조율 같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때론 업무 외적인 만남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긴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불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공항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고기 굽는 냄새, 참기름, 마늘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그의 설명대로 상추에 밥, 김치, 고추장을 넣어 고기를 싸 먹어봤어요. 고기를 소스에 너무 세게 담가 소매에 튀고 말았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냅킨을 건네줬습니다. 또 한 번은 퇴근 후 한강을 따라 같이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누는 연인들 사이를 지나며 저희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좋아하는 노래, 제가 새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이 3명이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의사가 되기를 꿈꾼다는 이야기까지요. 동생 한 명은 이제 의대 2학년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야근이랑 주말 일해서 학비를 다 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많이 일하셨지만 제가 약속했거든요. 우리 동생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고요. 그의 손엔 얇은 흉터와 연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보였어요. 그것들은 추운 경납고에서 보낸 밤들과 쉽게 얻지 못한 꿈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강함, 흔들리지 않는 손, 자랑하지 않아도 전부를 주는 마음. 어느 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싫어하던 차가운 비와 젖은 공기가 이제는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처럼요. 처음엔 아주 조용히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걸 적셔버리는 사랑. 그날 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긴 물류 정상회의를 마친 참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보고서와 회의, 미래 계획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뒤로하고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었습니다. 민재 씨와 저는 경납고 옆에 서서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는 화물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불빛이 마치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고 엔진 소리는 밤하늘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차분한 표정, 비행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눈빛, 민재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물었습니다. 더 많이요?
유럽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국제터미널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머리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우리 임원들보다 비행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로 사라지는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선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돌아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업무상 이유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전략이나 팀워크, 물류 효율성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가 드디어 그냥 나로 보이거든요. 누구의 딸도 아니고 문서 속 이름도 아니고 그냥 저 자체로요. 이어진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과 숨 사이의 공간처럼 조용하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고 저는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매일 조용히 하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요. 저도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재 씨랑 함께요. 그는 당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석 상자처럼 번쩍이는 건 아니고 낡고 오래된 상자였어요.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의 날개 모양 핀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쓰시던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군용 비행기 정비사셨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랑은 사치가 아니야. 어디에 착륙하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그는 조심스럽게 그 날개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루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착륙하고 싶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날개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무언가를. 지금 저는 마드리드의 상하탑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이베리아 항공의 한유럽 물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재 씨 사무실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과거엔 숫자와 차트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비행 스케줄과 엔진 리포트를 똑같이 주고받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 근처의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날은 제가 시원한 식혜도 만들고 어떤 날은 민재 씨가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을 사와요. 서로 누가 더 맛있는 아침을 만들었는지 웃으며 다투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십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활주로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지난달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이 루시아 씨에게 뭘 주었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멜빵 차림이 진정한 힘이라는 걸 가르쳐 준 곳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탈 때면 코트 주머니에 그 은빛 날개핀을 꼭 챙깁니다. 보조 엔진이 고장났던 그 밤을, 그리고 두 마음이 함께 날기 시작했던 순간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